오늘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제목이 이제 정의를 정의하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의론이 한때 열풍이었잖아요. 예,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 2번이나 왔었고, 그리고 또 연대에서 강연할 때도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고, 굉장히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 이제 정의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정의라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학과목 중에 바른 생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슬기로운 생활이더라고요. 근데 애를 보니까 슬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바른 생활이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올바른 거. 올바른 게 무엇인가? 바른 생활이라는 바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옳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정의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뭐 저스티스,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법무부가 이제 Ministry of Justice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를 상징하는 게 이제 천칭을 들고 있는 여자.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균형을 이루는 이제 그런 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뭐 정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어필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90년대 이후부터 정의라는 말이 차츰차츰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정의론이 서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면서 또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의론 자체를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정의론이 갑자기 왜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제가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학교 내에서 살벌할 때였어요. 학생 민주화운동 이런 것 때문에 학생운동도 굉장히 막 그랬고 학교 안에 이제 막 전경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방패 완전히 무장하고 상주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의라는 개념이 대대적으로 이제 쓰였죠. 프로파간다 같이. 그래서 정의 수호, 사회정의 수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80년대 군부 정권이 정의 수호를 앞세우면서 이제 뭐 삼천교육대 이런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명분이 정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의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90년대 이후로 오면서 정의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됐나 생각해 보면 이제 정의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개인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가 개인화되고 있다. 과거에 사회는 굉장히 어떤 정이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를 사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엮여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엮여져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간의 의무와 이제 어떤 권리라는 것을 그냥 타고난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확인하면서 이행하면서 서로 간의 정도 깊어지고 이제 이런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 이제 특히 이제 소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소비 분야가 커지고 이러면서 상품화가 이제 많이 진전이 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순서라든가 누가 더 그러니까 공평함이라든가 어떻게 그러니까 차별이라던가 뭐 공평함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런 관계 속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개인으로서의 자각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서구에서도 이 개인이라는 것과 정의로는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라는 문제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화가 오히려 더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화 현상하고 정의론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공리주의의 종말이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급진화된 근대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근대 사회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개인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인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신이 그냥 어떤 위치에 그냥 나오면 그 사람의 신분적인 위치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신분적인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에서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결혼을 하는 가족 관계는 선택을 하죠. 배우자를.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혈연 관계 같은 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선택하지 못하죠.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것 중에 저는 그런 게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관계가 아니고 자신들이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왜 자신들이 100%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닌데 내가 왜 이 속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근데 이제 이 개인이 발견되고 이제 근대성이라는 게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나온 게 근대성이고, 자유주의가 특히 이제 근대성의 시체를 알리는 경제적인 원리, 정치적인 원리가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인데 이 자유주의라는 건 말하자면은 모든 사회를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해하는 게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개인 사회라는 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으로 주어져 있는, 혈연적으로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주어져 있는 일종의 어떤 인연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근대 사회에 오면은 공동체라는 거는 개인들이 만들어낸 거, 각자 고립된 개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스스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결집한 것, 그것을 이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뀌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이 바뀌고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개인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회에서는 자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의무, 예의라던가 어떤 예절이라던가 어떤 게 옳고 어떤 미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근대 사회에 오면은 개인은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정의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의 문제라든가 복지국가 얘기를 하면은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의라는 문제는 자유주의 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정의라는 개념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것에 대한 논쟁들도 이제 뭐 반박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급진화된 근대성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제 어떤 자유주의라든가 개인주의, 근대성의 핵심인 개인중심주의, 그다음에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현대사회에 와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전까지의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여기서 공리주의의 종말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공리주의라고 말을 해보면, 공리주의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공리주의 대표적인 사람을 아시는 분이 제러미 벤담 아시죠? 제러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게 두 가지가 그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하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유명하고, 또 하나는 원형 감옥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푸코가 유명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파놉티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파놉티콘 그거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쓴다면은 맥시멈 넘버죠. 맥시멈 넘버 오브 시티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맥시멈 유틸리티죠. 유틸리티. 아니면 이걸 웰페어라고도 했어요. 복지라고 쓰는 말. 지금 복지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웰페어라고도 했고 유틸리티라고도 했어요. 벤덤이 이제 그러니까 최대 다수가 최대의 어떤 유용성을 갖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효용성을 주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인데, 그것이 도덕의 원칙인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원칙이고, 그다음에 정치의 원칙이기도 한 거죠. 정치적으로 한 정부가 어떤 사회를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올바르게 하는 거는 최대 다수의 그 구성원들에게 국가 공동체라던가 그런 시민들, 최대 다수의 시민들에게 최대간의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틸리티는 여기서 효용성이란 말이고, 웰페어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만족시키는 건데, 그래서 효용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목적을 만족시키는 게 효용성이잖아요. 웰페어는 이제 어떤 만족이죠. 이것도 이제 복지라고 보통 번역하지만 이제 뭐 안녕이라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적은 뭐냐면은 행복이에요. 해피니스. 그래서 해피니스라는 것이 이제 행복을 만족시키는 게 사실은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유틸리티라는 것은 행복을 가져오는 게 이제 유틸리티라고 보는 거죠. 효용성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 그래서 고통과 행복 사이에 어떤 균형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쾌락주의, 중세의 쾌락주의 학파의 이제 그 기본적으로 거기를 이제 그 경향이 그 흐름에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파악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 공리주의는 이제 제러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18세기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샌델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거기 2강에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샌델이 얘기하고 처음에 도입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명보트를 타고 가는 네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구명보트를 타고 가는데 식량이 처음에는 같이 있었던 식량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식량이 다 떨어졌고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죠. 몸도 약했고 부모도 없고 그다음에 나이도 어렸고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잡아먹은 거죠. 나머지 세 사람이 얘를 잡아먹어서 연명을 한 거죠. 연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명이 되자마자 법정에서 이제 그 실형을 이제 선고받는 거죠. 사람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로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데 샌델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바로 공리주의라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3명의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공리주의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세 사람이 만족을 얻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샌델은 공리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공리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근거가 우리는 이 말을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거북하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거북하다. 이 정서적으로 거북한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이제 정의론이 해 나가는 거다. 이제 공리주의에 대항하는 공리주의적이지 않은 다른 정의론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우리의 이 거북함의 실체를 밝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러미 벤담에 대해서도 이 샌델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이익과 비용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익과 비용을 계속 계산하면서 이익보다 비용보다 이익이 많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경우에 그거는 제대로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공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총이익 대 총고통의 손익계산서를 뽑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 사실은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항상 이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거나 이럴 때도 그 아이의 장래에 그 나타날 행복을 생각해서 사실은 그걸 다 그 비용을 다 감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교육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뭐 그래서 아이가 훌륭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면 그 아이도 행복하고 우리 집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 부모도 행복하고 가문의 영광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회에도 더 인재가 생기고 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막 장황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생각할 때 아무리 비싼 교육비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문제까지도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도 공리주의적, 그러니까 냉철한 공리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 왜 거부감을 느낄까? 그거 뭔가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죽이면 안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철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용성, 비용과 이익이라는 것의 계산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감,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의 100%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런 손익계산서에 기초해서 많은 것에 판단을 내리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사건에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롤스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샌델 같은 경우도 이제 롤스에 출발을 해서 롤스를 또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롤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공리주의는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행복과 관련된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행복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가치라던가 어떤 사람의 기호라던가 어떤 사람의 욕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계량화할 수 있다고 계량화할 수 있다는 건 잴 수 있다고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측정했을 때 모든 사람의 그런 것이 가장 큰 최고치를 나타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단체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판단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전 경제학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낙수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의 낙수 효과. 우리가 파이를 크게 만들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랑 비슷한 입장이죠. 그래서 벤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의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경제학자는 아니고 주로 이제 뭐 철학자기도 하고 정치 철학도 하고 이제 그런 입법자는 어떻게 이 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가 그 원칙을 이제 공리주의 원칙을 이제 세운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또 샌델이 인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 예,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은 경제학자죠. 고전 경제학자고 시장의 원리를 옹호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리카르도나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제 벤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장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시장을 옹호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정치, 그다음에 최대 다수, 그러니까 일정하게 뭐 잘 사는 사람,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행복한 거를 보장하는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행복해야 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시장 중심의 어떤 자유주의하고 정치적인 데 있어서 어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가 약간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 사람들이 샌델 같은 경우는 이제 벤담하고 밀을 다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권리, 천부적인 어떤 존엄성이라는 것, 아니면 개인의 자유라든가 권리라는 걸 이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고, 우리는 근데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침해할 경우에 아무리 비용보다 효용성이 높다고 그래, 아무리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해도 그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기초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다 계량화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가 뭘 좋아하든지 뭘 싫어하든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도 개입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개입하면 안 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개인주의인 거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세디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만족은 옹호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 가지고서도 여기서 또 이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한 세디스트 같이 그렇게 할 경우에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은 또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두 사람의 애정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거기서 만족을 하니까 그럼 이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욕구라던가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얼마나 만족감을 많이 주느냐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어떠느냐라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까지는 거기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긴 불간섭의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이런 거는 간섭하지 않는 거죠. 다만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어떤 효용성을 높여주느냐, 전체 특히 사회의 효용성을 높여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샌델이 또 비판을 하는 부분이 그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이제 구별을 하려고 한 거죠. 나름대로 개인의 권리라는 거를 공리주의 원칙하고 이제 화해시켜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급 쾌락을 더 우선이니까 여기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저급 쾌락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공리주의와 그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샌델이 여기서도 인용하고 있지만,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낫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바보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그러니까 쾌락의 종류가, 그러니까 돼지가 느끼는 쾌락보다는 사람이 느끼는 쾌락이 낫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느끼는 쾌락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의 쾌락보다, 멍청한 사람의 쾌락보다는 현인의 느끼는 쾌락이 더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쾌락에 위계관계가 있다는 거를 설정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굉장히 불충분한 것이, 이제 그런데 그런 위계관계는 그럼 어떤 게 고급 쾌락이고 어떤 게 저급의 쾌락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밀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들이 둘 다 그걸 해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게 얘기하는 예로 드는 게 이제 그 햄릿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심슨 가족 프로를 볼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고급 쾌락이냐. 그래서 이제 그걸 학생들한테 자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둘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뭐라고 했냐면 둘 다를 경험해보고 절대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더 좋다고 느끼는 게 그게 고급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다수는 심슨 가족이 더 재밌다는 거죠. 그게 더 재밌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어떤 게 더 고급 쾌락이냐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햄릿이 고급 쾌락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속에는 또 괴리가 있다. 이 부분을 존 스튜어트 밀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 근데 이거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만 설명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공리주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어서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그게 다 자유다.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4명의 사람이 구명보트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벤담 같은 경우가 그런 아까 얘기한 구명보트 같은 경우가 이제 벤담이 얘기하는 공리주의적인 설명이라면 존 스튜어트 밀은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유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구명보트처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 최대 행복이 생길 수 있는 산출되는데 그럼 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존 스튜어트 밀은 또 굉장히 공리주의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직관적으로 개인의 권리는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리주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그 사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사회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효용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가 자유가 그 사회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 그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만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샌델은 굉장히 불충분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의 어떤 자유가 사회적으로 갖는 효용성의 측면보다는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직관주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비춰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양심에 비춰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관적인 방식인 거예요. 직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나는 내 느낌은 그런 거죠. 근데 설명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직관주의적인 설명 방식이라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일반화시켜서 말하기엔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공리주의는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많은 부분 중에 사실은 공리주의적인 그런 원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걸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시켜서 이를테면 돈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보험 같은 게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노동력을 잠정적으로 잃었어요.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 사람에게 그걸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럼 그거를 그 보험을 지급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잠정적인 가치를 보험금으로 산정을 해서 보험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공리주의적인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모든 걸 환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죠. 우리에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고 수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공리주의적인 원리에 기초해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에는 항상 우리는 양심에 꺼림칙한 부분들이 항상 거기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샌델이 설명하고 있는 공리주의의 원리고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공리주의라는 거는 이렇게 샌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불충분한, 하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만 불충분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모자라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이제 이것이 18세기에 생겨났을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거였다는 거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정치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세기의 공리주의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은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공리주의의 종말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 공리주의 원리가 이렇게 부정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18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산업화가 일어나는 때가 18세기잖아요. 산업화가 특히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리주의는 영국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또 영국의 어떤 상식적인 영국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 쪽인데 그 산업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소수의 귀족들이 자신들이 행복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효용성을 모든 걸 독점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경제 발전도 막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반적인 경제 발전도 막으면서 다 그걸 컨트롤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부가 이제 침해된다고 이 지위가 권력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신생 그 부르주아들이 시민 계급들이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시장 경제 질서를 주장을 하고 그 정치적으로 주장을 했던 게 이제 공리주의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흐름 중에 이제 뭐 이를테면은 정치적인 주장은 사회계약론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공리주의적인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자면 소수의 귀족 세력에 대항해서 다수의 일반 사람들, 시민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총괄하는 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이익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라던가 입지를 주장을 한 거예요. 시민의 권리를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의회 제도를 개혁하거나, 그러니까 귀족 중심에서 일반 평민들까지 다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 상하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평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민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벤덤 같은 경우에 이제 벤덤 친구가 이제 존 스튜어트 밀 아버지가 제임스 밀인데 제임스 밀이 벤덤 친구였는데 제임스 밀이 주장을 했던 게 이제 보편적 선거권 모든 남자들한테 여자는 말고 남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줘야 된다, 선거권을 줘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의회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대의제 민주주의,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 정부는 다수의 어떤 그런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